역사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방점의 경제사. 미국 독립전쟁에서 알 수 있듯 담배는 전쟁과 흥망성쇠를 같이 했습니다. 개전하면 수요가 급증하고 종전하면 급감하길 반복했죠. 형태 또한 다양해졌어요. 미국 독립전쟁 기간 동안 노동자들은 더 많은 담배를 생산하기 위해 쉴 틈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담배는 자신들을 위해 싸우는 군인들에게 보급되었죠. 하지만 치열한 전쟁만큼이나 공장 역시 하나의 전장이나 다름없었어요. 담배는 노동자에게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을 하면서도 니코틴을 충전할 수 있는 대체품을 찾았죠. 코담배와 씹는 담배가 재등장한 거예요. 문제는 담배의 기원 파트에서 살펴봤듯 씹는 담배는 씹을수록 입안에 쓴물이 생겨 계속 침을 뱉어야 합니다. 원주민들은 이를 무기 삼아 전쟁에 활용했다 한들 노동자들은 그럴 수 없었죠. 결국 아무데나 침을 뱉기 시작해요. 영국 소설가 프란시스 밀턴 트롤로프는 자신의 저서 미국인의 국내 매너에서 미국은 지옥 그 자체였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담배를 씹고 있었고 멀끔한 정장 차림의 신사들 역시 아무렇지 않게 카펫에 침을 뱉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롤로프 여사는 반미주의 성향을 지녔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 다소 과장해서 비난했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반미주의는 당시 그녀를 포함한 많은 영국인들이 품고 있는 감정이었어요. 미국 독립전쟁부터 1812년 미국 영국 전쟁에 이르기까지 자국의 앞길을 막는 미국이 고깝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덕분에 그녀의 책은 영국 내에서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고 본인들이 세계 최대 규모의 노예무역국이면서도 미국을 비난했으며 씹는 담배는 미국 놈들이나 하는 거라 폄하했죠. 여기서 재밌는 점은 씹는 담배는 그렇게 욕하면서도 코담배만큼은 유럽에서도 인기를 끌었는데요. 특히 수도승들을 중심으로 성행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디까지나 흡연 행위를 이단으로 규정했을 뿐 코담배는 연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이었죠. 이게 무슨 억지 논리인가 싶겠지만 실제로 수도승 중에서도 담배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아 이러한 예외 규정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 덕에 귀족들은 마음 편히 코담배를 즐겼고 코담배가 사치품으로 취급을 받았으며 코담배를 담은 꽉이 곧 사람의 급을 나누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코담배와 씹는 담배가 나왔으니 이제 지궐련 차례죠. 지궐련 역시 전쟁 때문에 재등장했습니다. 다만 무대가 미국이 아닌 유럽이었어요. 1853년 크림 전쟁이 발발하면서 전쟁에 참전한 영국군이 오스만 제국과 러시아 제국에게 배워왔죠. 유럽은 지궐련의 편리성에 의해 금방 유행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오히려 지궐련이 남자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터부시 되었는데요. 당시 미군들도 오래전부터 피해온 역궐련을 더 선호했죠. 하지만 이들 또한 생과 사를 오가는 전장에서 남자다움을 잊습니다. 1861년 또 전쟁이 발발한 거예요. 미국 남북전쟁이었죠. 지궐련은 곧바로 역궐련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휴대성이 뛰어나고 군장의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며 무게마저 가벼우니 좋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효능이 월등했죠. 시간은 하나를 피우더라도 짧게는 20분, 길게는 1시간이 소요되고 그 시간 동안 연기가 계속 발생해 기도 비니기 어려우며 불이 붙었는지 아닌지 확인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 지궐련은 약 5분에서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원 없이 담배를 피울 수 있었어요. 니코틴 함량도 5배나 많았죠. 즉 맛은 순하면서도 피우기 쉽지만 각성 효과가 더 뛰어난 담배였던 겁니다. 종전 후 담배 수요는 또다시 시들해졌어요. 그러나 지궐련만큼은 계속해서 살아남았죠. 왜냐하면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이들의 생업은 이어졌어요. 이미 담배에 중독되어 끊을 수도 없었죠. 때문에 빠르게 피우고 일할 수 있는 지궐련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1873년 드디어 지궐련을 미국 국민 담배로 만든 사건이 일어났어요. 장기 불황, 글로벌 철도 투자 열풍으로 촉발된 버블이 터지고 말았죠. 장기 불황은 말 그대로 13년간 전 세계 경제를 침묵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은 지궐련에게 있어 최적의 조건이 되었어요. 1875년 어느 날이었죠. 앨런 앤 진터라고 하는 담배 제조 회사가 지궐련 기계 장치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상금은 75,000달러, 2023년 기준 210만 달러에 달하는 대형 공모전이었어요. 여기에 제임스 앨버트 본색이라는 학생이 뛰어들었죠.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공장을 드나들며 기계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모전에 자신감을 보였어요. 그는 잘 다니던 대학까지 때려치며 공모전에 매진했죠. 비록 화재로 인해 시제품이 소실되는 등 중간에 좌절될 뻔한 적도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1880년 마침내 특허 출원까지 마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린 탓일까요? 갑자기 사측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상금 지급을 미뤘죠. 그는 하는 수 없이 다른 투자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제임스 뷰캐넌 듀크라고 하는 사업가를 만날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사업을 진행했죠. 듀크가 직접 기계를 현장에서 사용해보고 문제점을 짚어주면 본색이 곧바로 수정 및 반영하는 등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완벽한 호흡을 보였습니다. 담배 산업에도 실로 어마어마한 혁명이 찾아와요.
그동안 쥐관련은 수공업으로 롤러라고 하는 노동자가 만들어왔죠. 그러나 지금부터는 본세기 기계가 그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숭늉공은 분당 평균 4개비를 만들어 왔는데요. 앞으로는 기계로 분당 200개비나 생산할 수 있었죠. 결과물만 놓고 보더라도 무려 50배나 차이 났습니다. 덕분에 1885년 900만 개비 생산 가능했던 캐파는 2년 뒤인 1887년 6천만 개비까지 가능해져요. 당연히 이들의 사업은 대박이 났죠. 듀크는 이 기세를 몰아 1890년 아메리카 토바코 컴퍼니를 설립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색을 거절한 앨런 앤 진터를 합병했고 1896년에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의 최초 12개 회원사 중 하나가 되었으며 미국 담배 시장의 90%를 장악했어요. 담배가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그 반대급부로 유해론도 같이 급부상했습니다. 담배가 처음 유럽에 들어온 15세기와 비교했을 때 많은 것이 달라졌죠. 그저 담배를 약초라 알고 피웠던 사람들이 하나 둘 그동안 없던 병에 걸리고 사망했으며 의학 수준이 발전함에 따라 드디어 입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 국가의 병원과 실험실에서 담배가 유해하다는 과학적 자료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목소리는 대중에 전해지지 못했죠. 또다시 전쟁이 발발했어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오늘 죽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걸릴 병이 무슨 상관일까요? 당장 눈앞의 적을 상대하려면 정신부터 바짝 차려야 했죠. 정부도 군인들을 위해 매 끼니마다 담배를 4개비씩 보급해 주었습니다. 1920년 마침내 제1차 세계대전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어요. 이제 다시 담배 유해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가 온 거죠. 그러나 이마저도 한 캠페인에 의해 좌절되고 맙니다. 미국의 1920년대는 젠더 이슈가 가장 큰 화두였어요. 그동안 미국은 전쟁에 흑인을 동원했지만 여성은 배제해왔죠. 그래서 흑인은 여성보다도 50년 앞서 참정권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상황이 변해요. 이제 여성들도 군수산업에 동원되었죠. 여성이 전시 지원과 같은 시민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그들에게도 참정권을 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에 담배회사들이 동참해요. 왜 하필 담배회사였을까요? 20세기 초까지 흡연은 남자들의 전유물이었죠. 법으로 금지한 건 아니지만 여성이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것을 그리 좋게 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때마침 여성 참정권과 남녀평등 등 젠더 이슈가 드러났습니다. 남자가 하는 건 여자도 할 수 있다. 담배 회사들의 입장에서 이는 여성의 흡연율을 높일 절호의 기회였죠. 따라서 여성 흡연이 여성 해방의 상징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담배가 마케팅의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홍보의 아버지 에드워드 버네이스가 있었죠. 그는 유대계 미국인으로 그 이름도 유명한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조카였어요. 실제로 그가 삼촌과 만남을 자주 가졌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집안 자체가 워낙 지식인들을 많이 배출해온 건 사실이죠. 그는 첫 직업으로 기자를 선택했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이쪽 분야에 재능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후 버네이스는 제1차 세계대전 시기 연방공보위원회에 발탁되어 동맹국에 맞서 뛰어난 선전 전략을 펼쳤죠. 이때 괴벨스가 그의 선전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아요. 당시까지만 해도 별 볼 일 없는 실업자에 불과했던 괴벨스는 그가 쓴 책을 애독했고 그의 이론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으며 훗날 나치 독일 초대 국민 계몽 선진장관이 되었습니다. 1929년 아메리카 토바코 컴퍼니는 그를 스카우트했죠. 그는 자유의 횃불이라는 캠페인을 통해 여성 흡연을 장려했어요. 특히 부활절 행사 때 여배우들에게 자사 제품인 럭키 스트라이크 담배를 쥐어주고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며 행진하게 했습니다. 캠페인은 제대로 먹혀들었죠. 이미 충분히 성장했다고 여겨진 담배 산업은 캠페인 이후 2배가량 더 커졌어요. 버네이스는 페미니스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군중 심리에 빠삭한 인물이었죠. 이후 그는 다시 한번 여성들을 선동했어요. 여성들이 럭키 스트라이크 담배값이 녹색이라서 구매를 꺼리자 녹색을 트렌드 컬러로 만들었습니다. 부활절 때 그랬던 것처럼 유명한 여성 인사들에게 녹색 드레스를 입게 한 거죠. 당시 녹색은 구리와 비소로 만드는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결국 당시 미국 여성들은 그의 프로파간다에 의해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발암물질로 만든 담배와 담배값을 열심히 자신의 손과 입에 가져다 대며 해방감을 느꼈습니다.